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공유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길고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오로지 재미와 공포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많은 이들이 서울에 있는 오래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에는 매우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주거지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아파트는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주인공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찾게 되었고 저렴한 월세를 찾아 방황하던 중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첫 인상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의 예산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방은 나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입주 첫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혹시 꿈을 꾼 게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머지않아 그의 귀에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두려움을 이기고 불을 켜고 복도로 나가보았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소리도 멈춰 있었다. 그냥 윗집 혹은 옆집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안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소리는 계속되었고 이제는 문 주위에 파리들이 모여드는 이상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커져만 가던 민수는 주민들 중 한 명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다. 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현숙 아주머니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숙 아주머니는 무표정하게 들어주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에선 가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예전에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사람이 사고로 몇 명 죽고 투자가 잘못되어 시공사 사장도 자살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히 민수 씨가 있는 라인에서는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라인에서 유독 집세가 저렴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갑작스레 떠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두려움을 참고 어떻게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정자에 흰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보아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그곳을 지나칠 때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얼어붙었다. 민수는 그날 밤 꿈을 꿨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서둘렀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정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분명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눈을 뜨며 땀에 젖은 상태로 침대 위에 일어나 있었다. 그 후로 민수는 그 여성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쌀쌀한 기운과 불길한 느낌을 느꼈고 아파트 단지 내를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민수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후에도 그는 가끔 아파트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자신이 살던 라인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곤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터넷 포럼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이 아파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집단적인 착각일 뿐이라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때때로 악몽에서 깨어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은여름 밤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지친 마음을 달래려 근처 시골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며칠 머물며 책도 읽고 산책도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전날 밤 민수는 숙소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수십 년 전에 실종된 소녀의 영혼이 밤이 되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녀의 영혼이 마을 외곽에 오래된 폐가 근처에서 목격된다고 했다.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다. 이튿날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챙기고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 결국 소문 속의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오후 무렵 폐가에 도착한 민수는 노래되고 낡은 건축물에 우중충함에 압도되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사진 몇 장만 찍고 돌아갈 생각으로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폐가는 내부가 엉망이었고 어둠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듯했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방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폐가의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난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박였고 그 순간 어떤 형체가 그의 눈 앞에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놀란 민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민수는 너무 놀라 도망치듯 폐가를 빠져나와 길을 향해 달렸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떻게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그날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악몽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민수는 다시 그 소녀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 소녀가 입을 열어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홀로 남겨진 억울한 영혼이며 자신이 그리워하는 유일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수는 그녀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민수는 꿈에서 본 대로 마을 도서관을 찾아가 예신문 기사들을 뒤졌다. 여러 자료를 조사한 끝에 그는 소녀가 실종되고 얼마 뒤 그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소녀의 억울한 사연과 마을 사람들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일기장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오해를 바로잡고 소녀의 영혼을 기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꿈에 나타난 소녀는 민수에게 고맙다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후로 마을에 전해지던 소녀의 전설은 사라지고 민수에게는 그 이상한 여행이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종종 그는 여전히 꿈속에서 소녀와 만나 그녀가 전해주는 따뜻한 인사를 받곤 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을 위해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우리의 유년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석양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주위는 어두워져 갔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 민수네 집에 모이기로 했다. 그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주택으로 예전부터 이곳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민수는 부모님이 해외로 나가신 틈을 타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었다. 중간에 민수가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했다. 얘들아, 너네 그 이야기 들어봤어? 우리 마을에 20년 전에였던 실종 사건이 있었다던데.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끝에 위치한 버려진 저택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말로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을 펼쳤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구들 중 몇몇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그 저택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모두들 어두이 내려앉은 분위기에 약간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호기심 어린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결국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 저택은 마을의 끝자락 작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길은 더럽혀지고 황폐해져서 걸음을 내딛기도 쉽지 않았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로 음산했다. 부서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고 문은 녹슨 경첩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 몇 개로 주위를 비추며 천천히 실내로 들어갔다. 저택 안은 시간에 의해 방치되어 참혹하게 변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빛바랜 초상화들, 그리고 무언가를 쫓다 멈춘 듯한 스타버치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방 한 구석에 그녀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거실이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한쪽 모서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벽 한가운데서 찬 바람이 불어왔다. 벽난로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가 떨어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모두들 말이 없어졌다. 이상한 소리가 뒤에서 들려와 뒤돌아보니 낡은 직업 스웨터를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은 형체가 불명확했고 창백한 손가락이 우리를 가리켰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그녀는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저 우리를 바라봤다.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나를 도와줘라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이내 아이는 바람에 날리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포감에 휩싸인 우리는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저택에서 본 그 이상한 현상과 아이의 목소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고 내가 경험한 그 저녁은 우리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그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버려진 저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게 되면 그 끔찍한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